이게 지금 시스템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써봤자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정책 대출금리잖아요. 생돈 끌어다가 1%짜리 내면 나머지 그럼 4%가 대출금인데 3% 차익은 누가 내죠? 그럼 이자를 메꿔야 되잖아요.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정부에서 미분양 활성화 대책으로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나 개인들이 한 채 더 살 때 임대사업자 등록해주고 뭐 세금 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이 2008년도 때도 똑같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불났어요. 그때 PIR 적정 가격 수준의 레벨에 맞췄기 때문에 수요가 붙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붙는 게 지금 시장에 나타났잖아요. 2년째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약발이. 정부의 정책이. 그럼 뭐예요, 결론은? 가격이 낮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가격을 높여가지고 세금도 들어오고 거래가 많아 양도세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써봤자 답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스스로.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정책 대출금리잖아요. 생돈 끌어다가 1%짜리 내면 나머지 그럼 4%가 대출금리인데 3% 차익은 누가 내죠? 이자 차익 보전. 이런 계정이 있어요. 그럼 이자를 메꿔야 되잖아요.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뭐 취약계층이나 청년계층을 위해 가지고 사다리 역할로 국민들의 세금을 밀어주는 건 일부분 이해가 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55조씩 푼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보세요. 이거 뭔가 시스템 문제가 생겨요. 왜? 건설사들이 지금 악성 미분양뿐이 아니라 미분양이 터지고 있는데 서울 제하고 다 미분양이에요, 지금. 그럼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왜 미분양이죠? 비싸니까.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높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은 충분히 더 나올 만큼 나왔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나온 게 뭐죠? LH가 나랏돈 가지고 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금도 펑크 났는데 얼마큼 사줄까요? 사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장을 직시하실 게 뭔가 시장이 4, 5년 전하고 많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이니 법칙처럼 큰일이 터지기 전에 자꾸 조그만 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부동산 PF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가 재작년, 작년에 100조, 120조, 130조 이러다 갑자기 230조로 2배 뻥 튀겨집니다. 갑자기 100조가 어디 튀어나오죠? 이게 여러분 냉정하게 보실 게 이 부동산 시스템에서 현장이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의 어떤 담보는 책임준공 이런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대출기관이 있잖아요, 대주단. 근데 대출기관이 이 시행사, 시공사를 좀 분양가나 이런 걸 보니까 아리아리해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중간에 나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너희가 대출금 회수 못하면 우리가 보존해 줄게.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보증 해지 수단이 더 생겼잖아요. 책임준공도 있고 신탁사가 또 매입 확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탁사를 믿고 또 대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사가 보증을 쓰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보증액을 갖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 초에 신탁사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탁사가 개입한 현장에 10개가 있다고 치면 1개가 소송이 끝났어요. 졌어요. 다 물어줘야 된다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탁사 말고 원래 부동산 PF 현장 맡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터지면 자동으로 다 같이 터지잖아요. 정부가 상황 파악하고 이거 신탁사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잔치가 지금 이어진 거예요.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230조 팍 늘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스템에서 볼 게 여러분 뭐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결론은 뭐죠? 결국은 우리가 들었던 신도화 건설 법정 관리라는 이런 형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예요? 자, 안 팔리니까 싸게 해야 팔리잖아요. 저렴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다운돼야 되죠. 건축비 이미 올라갔으면 땅값은 더 내려가 팔리겠죠? 1억에 안 팔리던 게 건축비가 올라가서 1억 1천이 됐어요. 1억에 안 팔리면 9천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땅값은 2천만 원이 또 업이 됐으니까 더 낮춰줘야겠죠. 그러면 팔리겠죠.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하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현상들이 풀릴 가능성이 여러분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분양의 지금 무덤 속에 전구의 현장들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더 정확하게 아시겠네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작년 11월, 11월부터 많았어요. 좋을 때 1년도, 2년도, 3년도 살아날 때 분양한 것들이에요. 2003년도도 13 대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자 효과가 일어났어요. 13 대책이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세대원 청약을 갖다 풀어줬기 때문에 한 세대에 하나만 청약할 수 있는데
가구를 다 풀어가지고 자식이 둘이 성인이면 네 군데를 청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붐이 불어가지고 청약률이 좋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입주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작년 말부터인데, 작년 말부터 터지잖아요. 뭐가 터져? 부동산 마피아. 마이너스 피 아파트가 수두룩해요. 입주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2년 전에 분양받을 때 전매 제한 정부가 풀어준 바람에 팔아먹을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팔리기는커녕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라도 팔아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잔금을 못 내면 연체율이 올라가고 경매가 가잖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빨리 낮춰서 팔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못 버티는 거예요. 그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팔려요 또? 잘 안 팔려요. 이런 정황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주택 가격의 상승은 페이크 상승이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부담 가능한 선에서 경제가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산을 100원어치를 했으면 100원어치에서 돈이 돌고 100원어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100원짜리인데 대출로 빚을 쌓아가지고 300원짜리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지출의 정도가 생활을 하고 내수가 유지될 정도의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좀 오버했죠. 그러니까 내수 침체가 오는 거고. 그럼 정책은 뻔하잖아요. 거품이 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책을 안 써도 저절로 시장이 반응을 할 거라고 봐요. 일본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다들 부동산의 과도한 상승은 결국은 조정기가 온다는 건 다 증명이 됐어요. 대한민국은 무슨 특별한 나라인가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겠죠. 저는 그 시간이 5년 안에 100% 온다고 말씀드린 거고, 원래는 2022년도에 꺾일 때 그걸 제가 이미 그 전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알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좀 인위적으로 받쳐준 게 도리어 이제 화가 되는 것 같고요. MB 때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LH나 이런 데들이 집단화되고 사기업화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나왔는데, 원래 재작년에 건축비가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1억 정도 더 올렸거든요, 분양가를. 건축비가 그 정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MB 때를 말씀드리면 반값 아파트를 던졌습니다. 그 어려운데 활성화를 한다고 대책을 했더니 다시 뛰는 거예요, 집이. 근데 그 집값의 수준을 MB가 건설 출신이니까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를 했어요. 명확하게 분양가 수준을 던져주고. 그러니까 다 조용해지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2008년부터 그러고 나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니까 2013, 14년도에 이상하게 시장이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날 때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식으로 대출 풀렸는데, 중요한 건 좀 알맞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뭐냐면 그때 PIR, 우리가 얘기했던 적정 가격 수준 있잖아요. 8, 900개 안 됐어요. 그러면 여력이 있으니까 조금만 받쳐줘도 되는데, 이거를 건설사 살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품이 생기는 시발점이 된 건데, 문재인 정부도 또 그거를 갖다가 전세대출이나 이런 걸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게 타고 올라온 데다 코로나까지 겹친 거예요. 이게 갑자기 세 개의 팩트가 이제 겹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지금 상태에서 시스템이 스톱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자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조조정을 연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분양가도 알맞게 낮춰주면 일반 민간 분양은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지금 비싼 택시를 사가지고 정리되겠죠? 정리가 되면 토지를 누가 사요? 다른 건설사가 사겠죠. 조금 싸게 팔겠죠. 그럼 경제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죠. 그럼 그 사이에 아픈 시간이 있죠. 그 무너지는 회사들의 고통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가감하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해난 고름을 짜는 건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대충 파스만 붙이고 뭐 밴드만 붙이니까 얘가 점점 커지잖아요. 나중에 크게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설 일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빨리빨리 하는데, 가격도 더 낮추면 최대한 낮추고, 그 소식을 주면은 민간 분양사들이 어떻게 돼요? 정리시설로 들어가요. 될 때만 남고 안 될 때는, 그 얘기는 뭐냐면 원가를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들고 있으면 뭐예요? 같이 터지는 거예요. 하청사고 다 같이. 빨리 정리할수록 빚이 줄잖아요. 빨리 정리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는 팩트로 가야지, 이렇게 같이 망하자 이런 분위기로 혹시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 우매한 어떤 바람으로 국가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죠. 국가에서는 냉정하게 이렇게 했을 때 빚어지는 어떤 경제 충격에 대한 손실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갖다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고서 그것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땜빵이 바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소리를 다 내야 됩니다. 이제는 똑바로 하라고 정부 보고. 정부는 여러분 여론의 눈치를 100% 봅니다. 우리가 뛰어난 민족인데 그런 패턴으로 가야지 정부도 살고 국가도 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정책금리를 2023년도도 했고 2024년도도 했어요. 했는데도 가을마다 꺾이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미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죠. 집값이 5억이라고 가정할게요. 5억일 때 금리가 4%예요. 근데 10억이 됐어요, 집값이. 근데 금리가 2%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부담하는 건.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금리를 낮추면 뭐 하나요? 유효수요들이 이미 고갈됐겠죠. 지금 약간 그런 시즌에 들어온 겁니다. 집값이 그러면 결론은 내려와야 수요가 생기겠죠.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대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뭐 대충 제가 100% 기억을 안 나지만 극소수잖아요. 극소수인 분들이 연봉이 뭐 평균 뭐 9천에서 1억 1천 뭐 이러는데 실수령액이 560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최저 생계비 빼면 300만 원 모아요. 그럼 부부라고 가정할게요. 부부가 대기업을 다녀요. 뭐 그럴 확률이 적지만 그러면 600 모으겠죠? 진짜 아껴 쓰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만 쓰고 600 모았어요. 1년이면 7천 모으죠? 10년이면 7억이에요. 이자 붙어서 8억, 9억, 10억. 서울에 집 못 사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못 사는데 그 밑에 유효수들은 살 수 있나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자들, 나쁘게 얘기하면 갭 투자해가지고 차익을 받는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지금 대한민국 근로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으로는 현재 집값이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수요 이제 다 고갈됐습니다. 서울은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아있긴 하지만 10%의 유효수요가 남아있는데 가격이 너무 세요. 세니까 서울의 거래량도 반토막 났잖아요.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오고 그 와중에 초등학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없어요. 고등학교도 줄고. 그러면 10년 뒤, 15년 뒤 여러분 나이 30이신 분들은 집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과격하게 얘기하면. 왜? 여러분이 60될 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피 아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입주할 시점에 대해서 잘 시장을 보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면 생각해 보세요. 분양가가 10억이었는데 갑자기 9억에 판대요. 뭐 대구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 지금 대단지들이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신축인데 미분양 아파트인데 내가 능력이 된다면 거기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 공공 분양이 요새 좀 분양가가 좀 세긴 하지만 지역마다 그것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 분양이 그나마 미래를 본다라면 공공 분양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까지 활용을 하시면은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안정적인 투자 자산 관리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신경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매를 한번 접하셔야 돼요. 경매가 권리 분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공부하시려면 6개월, 1년 걸려요. 근데 학원도 함부로 가지 마시고 학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먼저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경매 매수인 대리 제도에 해당하는 경매 매수인 자격증이 있는 스티커가 붙은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시험을 보셔가지고 대신 경매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경매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동네에서 한 뭐 10년, 15년 이상 공인중개사 하셨다 믿을만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의뢰하셔가지고 동네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분도 100%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좀 커버할 능력이 있으니까 조금 위험 해지가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분하고 하신 다음에 물건이 이제 만약에 그분이 골라주셨어요. 그 물건에 대해서 혹시 불안해 또 그래도 뭐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이걸 갖다 경매회사 같은 데서 한 건당 30만 원이고 50만 원 주면 더 퍼펙트하게 또 해줍니다. 그러면 두 군데 크로스 체킹을 하면 안전하다는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시세보다 싸거든요. 뭐 70%, 80% 이래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경매로 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